목조를 많이 사용을 했고, 거기서부터 동아시아 국가 한 문명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계 문명도 목조를 지붕 쪽에다가 주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얘네도 마찬가지로 석조 부분은 그 유적이 잘 남아있지만 목조 부분은 그 썩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나중에 목조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조죽조를 사용하는 구법에도 섞여서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덜 사용하게 됐냐면은 결정적으로 철골 구조가 나오면서 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철골 구조는 석탄하고도 또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철을 대량으로 주조하고 재련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한 어떤 화력이 필요한데 목조로 때우는데 온도를 높이거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나오는 시기가 된 이후에 철을 제대로 재련할 수가 있었고 그걸로 해서 철골 같은 게 나오니까 철골 구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목조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게 된 거죠. 동시에 목재는 이제 건축 쪽에서는 많이 안 썼지만 조선 뭐 배를 만들거나 그 당시가 18세기 산업혁명이면은 영국이 이제 그 강자로 등장하면서 배를 만들고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건설하고 그랬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목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불에 이제 그 불 뗄 때 뭐 밥 지을 때 뭐 등등으로 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목재가 많이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재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고대 문명, 서양의 아니면 뭐 중동의 고대 문명에서 사용됐던 조족조 지붕을 보면은 대부분 목조로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아마도 이 정도 뭐 초기적인 형태의 트러스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추정도고요. 기타 목조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다, 조족조에 비해서. 에, 그리고 조족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에다가 다 박석을 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쌓아나가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그냥 흙에다가 만약 조족조를 기초 작업 없이 쌓는다 그러면은 부동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느 부분은 굉장히 무겁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빨리 치마가 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냥 목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기초 작업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웅집처럼 바로 그냥 땅에 그냥 꽂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 구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기초 작업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그 단열층을 그 부재 사이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조족조는 벽을 만들려면은 틈새 없이 그 단위 부재를 다 쌓아야지 벽이 되지만 목조 같은 경우는 기둥을 간격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받고 그 사이를 나중에 더 얇은 프레임으로 엮은 다음에 마감재를 붙여가지고 채우는 식으로 되니까 거기서 구조 역할을 하는 프레임 사이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단열재를 충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면을 잘라봤을 때 단열재가 들어가는 위치랑 그 스터드, 조그만 셋기둥이 들어가는 위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단면 두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반면에 조족조는 구조 역할을 하는 벽이 있고 그 두께를 재하고 거치든 바뀌든 단열재를 따로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면 두께가 더 늘어나죠. 열절도율이 낮아가지고 단열에 유리하죠. 그래서 당연히 나무로 지은 집이 조족조로 지은 집보다는 덜 튼튼하겠지만 단열성은 더 높죠. 더 따뜻하죠. 어, 단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기타 장점에다 제가 넣어놨네요. 건조 시 수축하고 변형이 발생한다. 이건 단점이죠. 그리고 공장 제작 비율을 높이면 뭐 현장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목조는 이런 어떤 목조 건식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강목을 스터드라고 그러는데 새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군데군데 넣고 간격을 벌려놓은 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면 아저씨가
바닥에다가 솜잎을 같은 거를 해놓고 걔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담요 같은 걸 여기다 벽에다 새끼둥 사이에다 껴놓고 있죠. 지금 이 경우는 그 안면 같은데 단열재예요. 단열재를 지금 새끼둥 사이에다 껴놓는 거예요. 저렇게 단열재랑 그 구조재가 서로 같은 단면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두께가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목조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단면을 상세를 설계를 할 때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상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사 중에도 뭐 공사라는 게 뭐 건물이 다 완성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벽을 만드는 과정에 지붕은 없고 이런 상태가 있죠. 그 와중에 비도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부재 사이로 부재 가운데 단면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벌레 이게 유기질이기 때문에 벌레가 와서 먹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흰개미 우리나라에 많진 않지만 그래서 얘네가 침투하지 않도록 그런 단면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은 그 목조벽을 이렇게 절개해 놓은 어떤 단면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겉에 지금 그 물이 흐르도록 해갖고 목조 외장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새끼동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실내 마감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실내 쪽이고 이쪽은 실외 쪽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방충망 같은 재료로 해서 인섹트 스크린이라고 이걸 바닥 쪽에다가 이렇게 감싸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빗물이 실내 쪽에 뭐 은결이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타고 나가도록 플래싱을 이렇게 갖다 대고요. 이유는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흰개미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바닥 쪽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을 만들고 이 안에다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 나무를 파먹으면서 집도 만들고 사는 거예요. 흰개미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갉아먹어서 집에다가 한 화장실에다가 배설물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배설물에서 곰팡이가 자라나는데 그 곰팡이를 먹어요. 나무를 먹긴 하지만 걔한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먹고서 나온 배설물에서 자라나는 곰팡이를 실제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애들이에요. 흰개미는. 그래서 목조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는 일종의 밥이나 마찬가지죠. 커다란 빵으로 만든 집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상세를 해줘야 돼요. 상세 처리를. 나무를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기후에 따라서 나무가 막 빨리 자라는 기후가 있고요. 주로 뭐 캐나다 같이 아니면 러시아처럼 침엽수 추운 기후에서 습기가 좀 있고 거기선 나무들이 빨리빨리 자라요. 그래서 나이테를 잘라보면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먼데 대신에 빨리 자랐기 때문에 그 목질은 되게 연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 오래된 부분은 단단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일수록 그 부분이 연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심재라 그러고 바깥쪽을 변재라 그런다. 변두리 할 때. 이렇게 부르고 계절로 보면은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데 봄에서 이제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서 그때 식물이 막 성장할 때는 빨리 자라는 대신에 그 부분은 연하고요. 겨울하고 가을이 되는 부분은 빨리 자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재 자체를 이제 가공을 해서 쓸 때 재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재, 병재를 이렇게 나눠요. 부드러운 부분, 딱딱한 부분, 나무를. 그래서 부드러운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빨리 자라고 키가 큰 침엽수 같은 상록수가 이제 부드러운 단면을 갖고 있고요. 딱딱한 나무들은 주로 더운 지방에서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 그리고 화렵수들이 더 많다는 얘기. 그래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가공하기가 편하겠죠.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구조목으로 많이 사용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뼈대를 형성을 하는 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침엽수록 외장재를 해봤자 습기에 많이 변형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 재료는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뼈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단단하고 그리고 가공하기가 쉬워서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경재 같은 경우는 경목 같은 경우는 어 단단해요. 그래서 마감재는 굉장히 좋고 무늬도 되게 좋고 때로는 심지어 뭐 방수에도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양이 많지 않고 무겁죠.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린 부분을 단면을 이렇게 잘라냈을 때 그 나무의 어떤 코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심재라 그런 부분이고 여기가 굉장히 비교적 단단한 부분이다. 근데 바깥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나이테도 많이 벌어지고 나이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좀 비교적 연하다. 그래서 여기가 연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연목, 경목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연목은 이 코어 부분이 심재 부분이 되게 조금만 들어가 있어서 연재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한 나무라고 불리는 거고 이 코어 부분이 굉장히 천천히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팽창이 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얘는 전반적으로 딱딱한 그 재질을 지녔기 때문에 얘는 경목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제 마감재에 쓰이는 나무죠. 그리고 구조목은 다시 구조도 되고 마감도 되는 나무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감용 구조목은 외부로 노출까지 되고 구조도 가능하다. 마치 노출 콘크리트처럼 콘크리트를 이제 주로 구체로 많이 사용을 하고 겉에 뭐 마감재를 따로 대는 경우가 더 많지만 노출 콘크리트 건물처럼 아예 마감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목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조목 중에 마감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재질을 지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 목구조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침엽수가 많이 자라는 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가 목재를 정말 많이 생산하고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목구조 구법 같은 것도 정리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어떤 등급 분류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급이 높을수록 구조 성능이 좋고 뒤로 갈수록 형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구조 성능은 낮게 그레이드를 매겼다. 열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마감재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특수목이라고 하는데 얘는 굉장히 단단하고 수축 팽창에 적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천천히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러니까 습기에 따른 그 형태 변형이 덜 돼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침엽수 같은 경우는 구조재로 굉장히 싸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그렇게 목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습기에 따른 변형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대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그레인이 이 단면의 어떤 재질이 굉장히 빽빽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레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보면 딱딱한 소리도 나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열대목으로 이제 가구, 뭐 멀바우 뭐 그런 그 가구를 그 마감재를 주로 썼고요. 주로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고 굉장히 비싸고 무겁죠. 그리고 대부분 요즘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불법으로 그 벌목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과거에 많이 이런 것을 배워왔죠. 아직도 뭐 불법으로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건축재로 마감재로 사용을 할 때, 지방을 할 때 그런 걸 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쓰는 게 그냥 단순히 고가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얘를 가져오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가공목을 볼 텐데, 가공목이 어떤 의미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이제 요 이후에 좀 설명을 할 거고 일단 가공목부터 볼 텐데 건축 재료니까 대표적으로 합판이 있죠. 합판은 이제 본드로 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가공목의 일종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더 오래된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 코어판 굉장히 옛날부터 만들어졌다 그러죠. 코어판 저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겉에서 보면 한 판으로 하나의 그 묵질처럼 보여요. 얇은 판이 샌드위치처럼 양편에 있고요. 대신에 가운데 실제로 두께를 만드는 애는 얇은 강목 같은 애를 서로 토막을 내서 붙여가지고 그 가운데 심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판재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그 짧은 목재를 서로 붙여서 해서 얘가 이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성능도 좋죠. 통나무보다야 이렇게 만든 게 오히려 더 구조적인 성능이 강해져요. 무늬목도 보면은 이게 고대부터 사용을 했대요. 무늬목이란 건 종이처럼 굉장히 얇게 켠 나무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그냥 그 원목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원목을 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무늬로 이렇게 얇게 켜가지고 하는 건데, 이 얇은 무늬를 나무를 어떻게 얇게 켤 수가 있었을까?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커다란 사과 깎듯이 통나무를 돌려가면서 겉에서 깎아가지고 무늬목을 만들어요. 요즘 공장에선.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무늬목이라 그랬을 때 영어로 베니어인데, 베니어 합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얘는 마감재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트지가 등장하면서 거의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늬목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합판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얇은 어떤 무늬목만큼이나 얇은 그 나무들을 서로 겹쳐가지고 두께를 만든 건데,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강하고, 그래서 구조재, 마감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얘가 직각 방향으로 서로 각각의 켜가 그 나무의 그레인이 켜가 각 그 층별로 90도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됐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강하다. 그게 합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맨 왼편에 보이는 게 코어 합판. 그래서 위아래로 얇은 애가 있고 가운데는 강목 같은 두께의 그 심재가 박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그 무늬목, 베니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합판. 이렇게 줄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가 서로 90도로 교차가 됐기 때문에 단면을 잘랐을 때 서로 달라서 저렇게 층이 확실하게 보여요. 집성목도 있어요. 집성목은 이제 강목을 에폭시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판재예요. 여기다가 집성목에다가 위아래로 얇은 그 무늬목보다 약간 두꺼운 애를 갖다 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걔는 호화판에 가까운 애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집성목만 가지고 본드를 아주 강하게 묻혀서 그런 거 없이도 하나의 통판처럼 쓸 수가 있게 만든 게 집성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쇼핑할 때 보면은 가구를 살 때 원목 가구라 그러면서 되게 싼 경우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 보면 원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한 그 어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건데,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토막토막난 나무들을 서로 이어 붙여가지고 하나의 통판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개를 잘라가지고 만든 가구를 뭐 원목 가구라 그러면서 굉장히 싼 값에 파는 경우도 많이 있죠. 홈쇼핑 뭐 그런 데서 봤을 때. 파티클 보드, 칩보드인데 이것은 이제 그 목재소에서 톱질을 하다 보면은 그 톱밥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 톱밥을 다 모아가지고 본드, 레진하고 섞어서 성형한 보드를 파티클 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톱밥이에요. 톱밥이 쫙 있는데 톱밥들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공기층도 있죠. 그래서 단열성이 어느 정도 형성은 돼요. 하지만 습기에는 약해요. 얘가 일반적으로 목재이기 때문에 합성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강도도 낮다. 그래서 마감하는 재료가 따로 있고, 그래서 만약 파티클 보드를 쓴다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쓰기보다는 속에 숨어 있는 부분을 쓰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의도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죠. 그리고 방부목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간혹 들을 수 있는데,
반부목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나무 특히 뭐 야외용 데크라든지 야외용 목구조물에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안 쓰게 됐는데 이유는 얘를 만들 때 거의 굉장히 강한 독성이 강한 독극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나무를 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야외에다 구조물에다 썼을 때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안에 머금고 있던 그 독성 물질이 다시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환경 오염도 되고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방부목은 요즘에 별로 안 써요. 방부목의 특징은 약간 녹색빛을 띄어요. 나무 재질을 갖고 있는데 약간 푸르스름한 녹색빛을 떠요. 그래서 방부목은 좀 그런 독성 물질로 절인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실내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약간 녹색기를 띠고 있는 저 나무는 잘 썩지 않는데 이유는 독성 물질에 절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운데 보이는 게 파티클 보드인데 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 가구를 겉에서 보면은 멜라민 시트지 같은 걸 발라놔가지고 본드랑 붙여놔갖고 하얗게 보이는데 얘를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파티클 보드가 심재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요. 왼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목들이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통판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집성목이에요. 자, 그리고 공학 목재 계열이 있는데 그냥 글루램이라고 부를게요. 글루램이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있는 게 CLT라는 게 있는데요. 걔도 공학 목재예요. 글루램이랑 CLT를 요즘에 많이 써요. 공학 목재 구조물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공학 목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에폭시 레진, 본드가 그게 굉장히 기술이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공학 목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에폭시 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폭시 레진은 거의 방수제고 그리고 돌처럼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강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마감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목재가 굉장히 습기에 취약한데 에폭시 레진에 절여놨기 때문에 얘를 코팅이 돼 있어서 습기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글루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강목들을 서로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합성을 할 때 그레인 방향을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갖다 이어 붙여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스팬이 가능해요. 거의 80여 미터까지. 그러니까 거의 철골 구조물만큼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철골과 달리 용접을 해야 되는 철골과 달리 여러 형태로 가공이 쉽고요.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이 자체가 목질이 마감재만큼 미려하니까 예쁘기도 하죠. 구조적인 특징은 원웨이 스팬이다. 일방향인데 CLT는 마치 합판처럼 이 강목들을 이어붙일 때 층별로 90도로 교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특징이 글루램에 비하면은 투웨이 스팬에 더 가까워요. 두 방향으로 X, Y 방향으로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도 합성 구조물이고 장스팬에 가깝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장스팬에 볼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글루램을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거죠. 훨씬 더 힘이 효율적이니까 투웨이 스팬에 비해서. 그래서 CLT로 만든 구조물, 집 같은 경우 보면은 마치 내력벽으로 돼 있는 조족조 구조물하고 비슷하게 벽체를 나무로 쓰더라고요. CLT 목재로 해서. 그러니까 통으로 나무벽을 만들고 걔 자체로 어떤 위층에 상층에 슬라브를 지지할 수 있는 목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굉장히 강한 공학 목재, 엔지니어드 우드라는 얘기예요. 그거랑 달리 OSB 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칩보드랑 같이 이전에 봤던 파티클 보드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파티클 보드는 톱밥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OSB는 그보단 조금 더 커다란 나무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걔를 압착해서. 그래서
파편들이 좀 더 커다란 파편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마감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조각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마치 파티클 보드처럼 단열 효과가 있다. 방음 효과까지도 있다. 근데 파티클 보드는 너무나 섬세한 조직이다 보니까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OSB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장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이장선도 되게 좋은 게 굉장히 싼 재료를 합성을 해서 굉장히 커다란 강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형광과 같은 단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강목으로 그 플랜지 역할 위하고 아랫 부분을 만들고 웹 부분은 OSB 보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아이 형광과 비슷한 단면을 지닌 목조 그 가공목 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장스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스펜이 아니고 철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도를 만든다. 사진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돼요. 왼편 위에서 보는 게 그 글루램인데 보면은 이렇게 얇은 목재들을 근데 저기 얇다라는 게 합판에 들어가는 만큼 무늬목처럼 얇은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본드를 붙였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해서 기다랗게 만들면 저거 이제 글루램이라고 불리우는 그 공학 목재. 근데 오른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강목들을 본드로 붙였는데 층별로 방향이 다르죠. 결의 방향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층에서는 이쪽. 그리고 하나는 X 방향, 하나는 Y 방향. 자꾸 이런 식으로 통으로 계속 붙였어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는 크로스 레미네이티드 우드라고 그래서 팀버라고 그래서 CLT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카페 같은 데 인테리어 하는 게 봤을 텐데 여기도 지금 있죠. 아이조이스트에도 여기 지금 OSB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본드를 붙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레인이 남아있죠. 방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성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틈도 있으니까 단열성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 이 마감면이 예쁘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마감재를 사용은 안 된다. OSB 같은 경우는 OSB를 플랜지가 아니라 웹 역할을 하는 걸로 쓰고 아예 형광에서 이 끝 부분을 예를 들면 통나무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썼을 경우 아니면 LBL을 지금 쓴 것 같은데 얘를 가지고 플랜지를 만들었을 경우 얘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상당한 강성을 갖고 있어서 철골볼을 대체하기도 하는 저런 주이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LBL이라는 것은 합판하고 비슷한데 합판은 90도 각도로 틀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다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얇은 그 무늬목 같은 두께의 것을. 그래서 붙여가지고 판재를 만들어요. 한쪽 방향으로 했다 그랬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큼은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고요. MDF 여러분들 뭐 흔하게 볼 텐데 싼 어떤 가구라든지 심재로 많이 사용은 되죠. MDF는 이제 훨씬 더 고운 톱밥을 그냥 그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질하면서 나오는 정도 크기의 톱밥이 아니라 거의 미세먼지처럼 얇은 톱밥을 모아가지고 얘를 본드로 합성을 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거의 본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목재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고운 분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혀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이가 그 정도 두께가 되면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무게는 또 상당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싸요. 일반적인 뭐 합판이라든지 목재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결코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냥 싸기만 하고 구조적으로도 튼튼하지 않고 습기에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재료다. 그래서 MDF 판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합판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물이 혹시 똑똑 떨어지는 데다가 MDF를 놔뒀다 그러면 며칠만 지나도 거의 퉁퉁 불어있죠. 마치 책이 비 맞으면 퉁퉁 부는 것처럼. 그 외에도 합성 목재가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하고 아예 이 MDF에 사용되는 어떤 고온 톱밥을 또 플라스틱하고 완전 같이 섞어가지고 색깔도 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만들듯이 압출을 해 뽑아내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그래서 식혀가지고
만든 어떤 제품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즘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야외에 갔을 때 야외 데크라든지 나무처럼 보이는데 뭐 손잡이도 있고 공원 같은 데 사용되는 걔가 바로 합성목이에요. 그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두들겨 보면 표면에 어떤 고운 거라든지 아니면 가공된 그 마감의 느낌은 플라스틱하고 비슷한데 왠지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방부목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합성목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성목이 정말 좋은 재료냐 그건 의문이에요. 플라스틱하고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가서 보면은 합성목으로 되어 있는 데크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부셔진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타나목도 있는데 얘는 고온으로 증기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형태를 일단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나무예요. 걔를 타나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습기에 강하니까 말렸다가 완전 습기를 제거한 거기 때문에 습기를 금세 또 빨아들이면서 흐물흐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감재가 필요하다. 오일 스테인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LBL, 왼편 상단에 보이는 게 LBL이고 단면을 보면 합판하고 비슷한데 한쪽 방향으로 쭉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훨씬 더 성능이 좀 강한 편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게 MDF. 그래서 여긴 뭐 그레인이고 뭐고 안 보이죠. 그냥 나무 색깔의 어떤 굉장히 인공적인 재료인데 MDF 다뤄보면 알겠지만 떨어뜨려갖고 모서리가 금세 찌그러지고 강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왼편 아래에 보이는 거는 저 합성목 합성목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WPC 그러니까 합성목 맞네요. 플라스틱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거, 가공한 거예요. 압출 성형. 오른편은 타나목 목재인데 얘를 한번 증기로 쪄가지고 완전히 나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성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말렸어요. 근데 증기로 찐 다음에는 형태를 저렇게 마치 가공목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드러운 상태에서는 형태를 가공하기가 편하죠. 근데 한번 말려가지고 딱딱해지면 강도가 있는데 대신 습기에 취약하니까 계속 스테인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쟤도 야외 데크 같은 데 많이 사용해요. 자, 거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그 재료로서 목재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본 거고요. 이제 그 배경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4대 문명 중에서 황하 문명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걔네가 사용했던 어떤 구법을 보면은, 이 통나무집을 만드는 것처럼 나무를 그냥 층층이 쌓는 대량식도 있고, 그것은 이제 전통구법이라고 보통 불리우진 않죠. 전통구법으로 불리우는 것은, 아니, 귀틀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관식. 통나무를 쌓는 거. 근데 전통구법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 대량식하고 천두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들보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대량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들보가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됐다. 그리고 기둥으로 높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천두식이라 그래요.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왼편에서 보면은 이게 대량식인데, 들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보라는 게 요거거든요. 전통건축물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들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붕이 화려하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면은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을 놔둔 다음에 위에다가 들보를 많이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짧게 해갖고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을 만들고 거기다 지붕을 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들보가 층층이 형성이 되면서 복잡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요. 무늬도 만들고 화려하죠. 근데 이제 천도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들보는 이렇게 층층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이렇게 바깥쪽에선 끊고 연결을 안 시키고 안쪽에서 또 연결하는 스팬만큼만 최소화시켜서 만들고 대신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기둥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기둥을 더 높게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면 걔는 천도식이란 얘기고 정관식, 그 귀틀집, 우리나라 귀틀집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서양의 통나무집하고 같다. 이걸 뭐 동양에서는 이게 목구조다라고 부르지는 않을 정도다. 워낙에 그 단순한 원리니까.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목구조가 이제 많이 발달했을 때 지금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뭐 몇 층이 되는 목탑을 불교 사원에 많이 졌죠. 우리나라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뭐 7세기 정도에 백제 미륵사 목탑이 있었는데 높이가 60m였다. 그러니까 한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목구조물로.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목탑. 그리고 이때 어떤 굉장히 발전됐던 그 목구조 국법을 일본에도 전해줬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무슨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걔네 어떤 국법급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백제 아비지가 넘어가서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시기적으로 백제 미륵사 목탑하고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당시 국법을 그 이전 국법이라든지 조사할 때 연결이 안 돼요. 하지만 백제에는 이미 그 기술이 있었고 실제로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구조물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그 왼편이랑 가운데 있는 경우인데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높은 목구조물을 이미 만들고 있었대요. 근데 한국 이제에 왔을 때는 백제 밀사 목탑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그 아비지가 이제 또 신라에 가서도 황룡사 탑을 지었는데 얘는 목조분만 50m였다. 그리고 호류지 목탑과 달리 다층 구조물로 추정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미륵사 목탑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보면은 처마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층 구조물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운데 기둥이 하나 높은 게 있고 이 가운데 층이 실제로 다 만들어지진 않은 거거든요. 그 통으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겉에서만 보면 이렇게 여러 층처럼 보이지만. 근데 황룡사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면도 굉장히 넓었고 실제로 가운데 슬라브가 계속 있어가지고 다층 구조물이었던 얘기죠. 일본 호류지사 5층 목탑. 백제 장인이 가갖고 축조를 했고 중앙에 목조 기둥을 바꾸서 연결을 했다. 내부는 사실은 뻥 뚫려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하지만 얘의 의미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랜 목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백제 사람이 가서 만들었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오히려 석조 구조물은 좀 남아있는데 파편화돼가지고 가서 보려면 백제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지 가서 보려면 일본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량식 중층 구조물이 있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계층으로 보이나 내부 단면상은 상매층이었다. 사진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황룡사 목탑 왼편에 보이는 게 이제 추정도예요. 이제 평면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층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오락내락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어떤 백제 기술을 일본에다 만들었을 때 호류지사 목탑인데 얘가 오늘날 가장 오래된 목탑이고, 근데 얘는 그 안에 슬라브가 층층이 있는 게 아니라 뻥 뚫렸다. 하나의 공간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게 저게 중국에서 만든 관음각이라는 건데 겉에서 보면 층으로 봤을 때 처마가 두 개 나오니까 두 개 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운데 숨어 있는 층이 하나가 더 있어서 쟤는 3개층의 단면을 갖고 있어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황룡사 목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슬라브가 있어서 뭐 한 9개층 정도의 단면을 갖고 있었는데 호르지사 목탑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면은 커다란 기둥이 하나 박혀 있고 슬라브는 실제 있지 않아서 하나의 공간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석가탑 그리고 얘는 다층 구조물이었고 불공사의 석가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송나라 시기에 중국에서 영조법식이란 걸 만들고 거기서 목구조의 국법 같은 걸 체계화시키고 교과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자, 그래서 15세기에 됐을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금성 태화전이 지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성부재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구조라는 게 나무를 베서 만드는데 나무가 그렇게 거대한 그 기둥 두께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수십 년은 자라야 되는 거죠. 얘를 한 번에 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야, 우리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규모의 집을 져야 되겠다 하고 애기 나무를 심어봤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여러 개 심고 계획적으로 쓸 만큼만 베고 계속 키우지 않는 한. 근데 그랬을 리는 없죠, 옛날 사람들이. 근데 15세기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문명이든지 중세에 가깝다, 사회는 그 중세에 가깝다 하더라도 사람은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무가 필요한데 집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당장 밥 해 먹으려도 나무를 떼게 돼요. 그러니까 목재가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남아있는 나무는 급감하게 돼요. 원래 나무 숲을 베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뭐 자금성 태화전이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64m에 37m의 평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통나무는 없죠. 그러니까 합성부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커다란 통짝처럼 보이지만 천으로 감싼 거고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조그만 나무 토막들을 모아가지고 합성으로 만든 기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공사의 석가탁 같은 경우는 왼편에 저런 형태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태화전은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진인데 그 기둥을 보면 저렇게 비단으로 용무늬까지 그려져서 감싸져 있고요. 사실 그 안에는 여러 목재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저 거대한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목구조구법을 중국은 만든 거죠. 프랑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재 수요가 급증하고 목재는 재고는 남은 게 급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조그만 목재를 사용을 해서 커다란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어떤 대표적으로 히메지성의 천수각 같은 경우 보면은 얘도 합성목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구조 어마어마한 목구조고요. 그 당시 프랑스 사람이 만든 어떤 합성 목구조 저거 가지고 도움도 만들 수가 있었고 뭐 커다란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 많은 객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장스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붕 가벼운 목구조로 가고 그 장스펜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그만 나무들을 연결해서 장스펜이 가능한 그 구법 같은 게 유럽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히메지 성의 어떤 천수각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한 목구조죠. 여기에 층도 굉장히 많고 공간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중국만 해도 이 정도 규모 되는 목구조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여주는 게 중국에서도 사례가 궁전 아니면 그냥 불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 영주가 있고 목구조를 사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짓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성곽 규모의 그 목구조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독특한 공간이라든지 세계관 같은 게 뭐 만화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볼만하고 뭐 일본 영화를 본다든지 뭐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배경을 해서 만화 영화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아주 희귀한 다층 동양의 다층 목구조물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도다이지 대불전 기둥 같은 경우 합성목 구법을 사용해서 거대한 기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철띠로 겉에를 둘러싸서 얇은 토막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합성목 구조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근데 한국이 좀 문제란 얘기예요. 한국은 오늘날 이제 전통 이 목조 구법이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원하느라고 옛날 구법 그대로 만드는 경우지 오늘날 우리가 한옥을 짓는다 그래도 전통 구법으로 짓지를 않아요. 결구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구법으로 철물로 연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겉에서만 봤을 때 한옥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결국은 목재 수요가 급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조선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느티나무, 느릅나무들을 최고의 목재로 사용을 했는데 얘를 다 써버리니까 이제 큰 그 목구조물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게 그나마 침엽수인 소나무가 있었던 거죠. 소나무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반부터 소나무를 사용을 했고 이때부터는 나라가 숲을 이제 관리를 해서 아무나 못 베어가게 했다는 얘기.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합성목 공법을 개발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구조, 전통 목조구법이 더 발전되지 않고 끊긴 셈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도다이지사의 어떤 그 기둥을 보면 저렇게 나무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바깥쪽에서 철타이로 잡아 매가지고 여기 하나의 부재로 만든 거고 심지어 저렇게 가운데 구멍도 있대요. 뚫려 있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목재를 필요로 하는 게 집을 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땔감으로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만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애기 나무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런던에서 같은 경우는 커다란 불이 또 일어나요. 그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짧은 조그만 나무 가지고 어떻게 커다란 부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국법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목조 트러스를 보면은 이 수직재라든지 여기 트러스의 지붕면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부재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통나무인데 여기에 스팬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그 통나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퍼즐식으로 껴 맞춰서 그리고 타이로 철타이로 서로 관통시켜서 묶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따만한 그 커다란 부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목재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배후에 뭐 18세기 말에 가서는 회전톱이라는 게 말들어져가지고 제지수에서 더 효과적으로 목재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미국은 이제 이 당시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침엽수가 있었고 풍부한 목재가 있었죠. 유럽하고 달리. 그리고 집을 빨리 짓는데 목재가 훨씬 더 빠르죠. 조족조로 하나씩 바닥에서부터 쌓아가는 것보다 재료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풍부한 목재 자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떤 목구조 구법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게 발룬 프레이밍이라는 구법이 있어요. 그게 후대에 보완이 돼서 플랫폼 프레이밍이고 그게 우리나라 목조 주택을 짓는다, 목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플랫폼 프레이밍 구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식 무늬목 선반 기계, 사과 깎듯이 통나무를 돌려가면서 얇게 겉에 껍질을 이어붙여가지고 기다란 그 무늬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 개발된 어떤 회전톱. 오늘날은 뭐 제재소에 저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했지만 옛날에는 톱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정도의 톱밖에 없었던 건데 회전을 시키니까 모터로 회전시키면서 그냥 쭉쭉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금 어, 목재를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 초기에 그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일반인들이 못을 가지고 강목을 이렇게 제재소에서 생산한 강목을 가지고 세우고 붙여서 못질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나무를 양편에서 쇠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잘 잡은 다음에 얘를 돌려요. 그리고 얘가 커다란 어떤 어, 칼날이에요. 기다란 칼날. 얘를 갖다 탁 대면은 이렇게 단면서 이렇게 갖다 탁 대고 얘를 돌리면은 사과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쫙 하면서 얘가 벗겨지면서 얘를 쭉쭉 뽑아내면은 기다란 장판만한 사이즈의 무늬목이 돼요. 그 하나의 나무에서 얘를 돌리는 횟수만큼 그 주변 그 길이가 다 연장이 돼서 하나의 통 무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오늘날 만들어낸 무늬목. 그리고 양날 도끼가 굉장히 늦게 생산이 됐죠.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19세기 말에.
그리고 합판이라는 걸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그게 에스토니아 19세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재소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 톱날이라든지 그런 걸 작동할 때 증기기관을 쓸 텐데 증기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증기도 나오고. 근데 이 북미 같은 경우 이 침엽수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요. 그리고 나무를 제재소에서 자르면 아니면 쓸 나무들을 주로 그 강물을 통해서 하류로 운반해서 하류에 평평한 곳에 제재소가 있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이 영화 생각나는데 그 호빗 영화 보면은 호빗 시리즈 중에 보면은 얘네가 제재소에 이렇게 술통을 타고서 호빗들이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재소도 나올걸요? 내가 헷갈리는 건가? 하여튼 그런 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숲이 많은 곳에 강이 있고 거기서 벌목을 해서 강물에 뗏목식으로 서로 엮어가지고 얘를 하류로 내려보내면 하류에 제재소가 있어서 물에 둥둥 떠있는 뗏목같이 떠있는 그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가공을 시키는데 얘가 겨울이 되면 춥다 보니까 얼어요. 근데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여기 온수를 호수에다가 계속 뿜어내니까 호수가 얼지 않죠? 그래서 계속 통나무가 겨울에도 어, 얼지 않고 호수에 떠 있을 수 있고 제재소는 계속 겨울 동안도 가동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생산이 가능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제재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다. 증기기관 덕분에. 이게 양날톱. 그렇게 놀라운 것 같진 않고 합판으로 만든 초기의 의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지금 왼편에 이 아저씨가 작대기로 밀고 있는 게 강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 여기 증기기관으로 제재소를 돌리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통나무를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면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강목을 만드는 이런 게 제재소죠. 전동톱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목조를 당연히 많이 사용을 했고 자원도 풍부했고 그리고 얘를 강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철로를 놓으면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도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족조를 실어보낼 수도 없죠 무겁고 그래서 하지만 강목은 탁탁 쌓아가지고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기도 되게 편했죠.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돼요. 몸만 있으면 강목, 기차 타고 온 강목을 가지고 집을 당장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에폭시 레진이 발전을 했다. 에폭시 레진은 결국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얘를 합성제로 해서 레진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단단한 방수제 겸 본드죠. 얘를 가지고 글루램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어떤 합성 목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목재는 산림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위기에 처했었고 한동안 쓰지 않고 철골재로 대체가 되다가 에폭시 레진이 사용이 되면서 구조재보다는 마감재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외가 있다면 글루램 아니면 그 CLT 같이 엔지니어드 우드인데 걔네는 사용된 게 거의 20세기에 와가지고 사용이 됐어요. 에폭시 레진 개발과 함께. 저런 식으로 미국에서 벌목을 하고 강목을 또 보내고 얘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에폭시 레진이 발달하면서 얘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부재로 작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커다란 부재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거기까지 됐는데 잠깐만요. 46페이지.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